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0여일간의 장마로 내린 비가 이미 역대 장마철 전체 강수량 가운데 7번째로 많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또다시 전국적인 호우가 예보돼 역대 최고 기록이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 대해서 중대시민재해에 의한 첫 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관리 등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로 관련자 처벌 소위가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훨씬 높습니다. 폭우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동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앞으로 사흘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스마트 기기 해킹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내년부터 해킹 안전 기준을 충족한 스마트 기기에 인증 마크를 부착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증 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데 아마존과 구글, 삼성, LG 등이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세관이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선 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에 대한 맞불 정책이라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대전에서는 10대 한 명이 대전천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10대 A군이 보문교 인근에서 대전천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대전 소방본부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신고 접수 4시간여 만에 보문교 인근에서 A군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친구들과 함께 놀던 A군이 호기심에 하천에 들어갔다가 변회당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집중호우로 대전천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어제 오후에 대전천 하상도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지만 20여일간 내린 전국의 장맛비가 벌써 500mm를 넘었습니다. 역대 장마철 강수량 기록 중 7위에 해당하는데요. 장마 전선은 오늘부터 잠시 남해로 물러났다가 주말에 다시 북상해서 또 극한 호우를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전국 동시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20여일 만에 전국에 내린 장맛비는 평균 500mm를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역대 최고입니다. 장마철 전체 강수량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16일까지 강수량은 511.7mm로 역대 8위. 17일까지 하루 비를 더하면 순위는 7위로 올라섭니다. 전국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50년 만에 최고 강수량 기록이 깨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올해 여름의 장맛비는 강하고 많은 양이 한 번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장마철 시작부터 많은 양의 비가 기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우를 쏟아부은 장마 전선은 오늘부터 잠시 쉬어갑니다. 밤사이 남해로 물러나 금요일까지 소강 상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20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햇볕에 의한 기온 상승이 더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3도 내외로 매우 더운 날씨가 내륙 곳곳에 다시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열대야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말부터 다시 장마 전선이 중부로 북상해 전국 곳곳에 호우를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장맛비는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 비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극한호우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우리 물관리 정책이 대폭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치권에선 환경부로 일원화된 물관리 정책을 대폭 개편할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심한 가뭄으로 고생했던 게 거짓말처럼 전국이 홍수와 산사태로 몸살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 시작 전 전국의 댐 방류량을 미리 조절해 소양강 댐 2개 반 분량의 저수 공간을 확보했지만 이번에도 댐이 넘치고 미호강이 범람했습니다.
금강과 논산천 제방도 유실됐는데 이번 호우로 제방이 유실된 지역 하천만 최소 170곳입니다. 집중호우로 지천이 범람하며 피해를 키운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엔 포항에서 냉천이 범람해 지하 주차장을 덮치며 7명이나 숨졌고 3년 전 부산에선 수정천과 동천이 범람해 초량 지하차도가 잠기며 3명이 숨졌습니다. 큰 댐이나 강은 환경부 홍수통제소가 관리하지만 그 외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고가 반복되는 겁니다. 지방하천들이 원류되거나 붕괴되는 거, 그다음 소하천들이 붕괴되는 거, 그것보다 좀 더 걱정되는 거는 상류에 보면은 중소규모의 저수지들이 한 2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가 많이 올 경우는 원류 장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에선 아예 환경부의 수자원 관리 기능을 대폭 개편할 움직임까지 나옵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 맡던 수자원 관리가 2018년 환경부로 통합된 이후 댐 건설 장기 계획에 반영됐던 12개 댐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는 등 적극적인 치수 관리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유관부처 의견을 전부 종합한 다음에 치수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4대강 보호 활용 강화 방침에 이어 수자원 관리에 있어 국토부 출신을 중용하겠다며 적극적인 치수 행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극한 호우에 대비해 댐 관리 개편 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 지류와 지천 정비를 포함한 대규모 하천 안전 관리 계획도 수립 중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을 중심에 둔 수자원 관리 대책엔 환경 파괴와 수질 악화를 우려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큰 만큼 진통이 예고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침수 당시 재판에 넘겨졌던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겐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제란 비판이 커지고 있는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지 관심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부산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안. 차량 7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이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부구청장 등 공무원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난 대비 대응 매뉴얼이 있었지만 사고 당시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데다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안내 전광판은 고장나 있었습니다. 14명이 숨진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3년 전 사고 원인과 꼭 닮았지만 되풀이됐습니다. 오송의 경우 부산 사고 때와는 달리 행정안전부 등의 사전 통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YTN이 입수한 청주시의 풍수의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보면 재난 대응 지침으로 교통 통제와 현장 통제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 관리 결함으로 한 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등을 처벌하게 한 것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12 신고나 홍수 피해 예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점, 그래서 결국은 통제되지 않았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재난관리 안전 책임자가 이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 조항으로 지자체장이 처벌된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성남시장 등을 대상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이 처음으로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 수사할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비에 젖은 차량이 많습니다. 이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차량 수명이 단축되거나 잔고장이 날 가능성이 큰데요.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이후 어떻게 차량 관리를 해야 하는지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트럭 한 대가 폭포수처럼 흙탕물이 쏟아지는 지하차도를 간신히 빠져나갑니다. 거친 물길 탓에 차량 바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제 글리 물이 들어가니까 시동이 꺼지더라고. 그다음부터 시동이 안 터져서 그냥 우리 차만 버렸어요, 그냥. 그게 얼마 안 나는데 벌써 차가 잠겼더라고, 우리 차가. 이렇게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하는 차량 침수 피해. 지난해에는 침수 사실을 속인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금감원이 단속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었더라도 이후 차량 관리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더 오래,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습기 제거입니다. 먼저 차 문과 트렁크, 보닛을 모두 열어둔 채 햇볕에 바짝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물 웅덩이를 통과했다면 이후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있는 제동장치를 건조해야 합니다. 빗물에 갇혀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경우 무턱대고 만지는 건 위험합니다. 대신 정비소에 연락해 견인한 뒤 엔진과 주변 물품을 전부 분해해 청소하는 게 안전합니다. 운전석의 앞쪽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습기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면 곰팡이가 있게 되고 결국 냄새로 나타나게 되고 습기가 있으면 오히려 부품이 부식이 더 되겠죠. 자동차 부품에 녹이 쓴다든지. 이 과정에서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사후 관리 비용 전부를 보험사에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당시 약관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폭우가 잠시 멈춘 내륙 대부분 지방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동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체감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져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집니다. 오늘 서울과 춘천 낮 기온은 33도, 광주와 대구는 32도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내린 비로 습도가 높아져 체감 기온은 이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아키타현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차량이 잇따라 침수된 가운데 피해 집계도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도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불볕더위로 열사병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주차장이 빠른 속도로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세탁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온 물은 순식간에 세탁기 높이만큼 차올랐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물로 주민들 집안 곳곳은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家の中だとこんな感じでしたね。あっという間ですよ。なんかあれまた増えたっていう感じで。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 아키타현에는 최대 44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키타현은 아직 피해 집계조차 하지 못한 상황인데 침수 주택 피해만 만 단위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키타현 등 토호쿠 지역은 20일까지 또다시 큰 비가 예상돼 산사태와 하천 범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도쿄 등 수도권 주변은 37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이어졌는데 도쿄 중심부는 아침 9시 20분부터 이미 35도를 넘어섰습니다. 도쿄 도내에서만 열사병으로 하루 동안 70여 명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수도권을 비롯해 동일본과 서일본 지역에 걸쳐 열사병 경계 경보까지 내렸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리창 중국 총리와 왕이 외사 주임 등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11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때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함인데요. 마침 케리 특사가 방문한 날 중국 일부 지역은 5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꼽히는 서북부 화염산의 여의봉 온도계가 80도를 찍었습니다. 신장 투르판 기상대 관측소 기준으로는 섭씨 52.2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6号，新疆吐鲁番市5个站的最高气温超50摄氏度，在火焰山景区巨型温度计显示实时地表温度达80摄氏度。 마침 같은 날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2인자인 리창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52.2도가 화두였습니다. 当前这个全球应对气变问题面临了很大的一些挑战。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re the two most powerful economies in the world. We also happen to be the two largest emitters of greenhouse gases. 왕년에 G2의 외교장관으로서 합을 맞췄던 왕이 주임과도 오랜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기후 대응이란 범지구적 문제를 통해 전략 경쟁에 파묻힌 미중 관계의 전환점을 모색했습니다. 气候变化的合作，也是在中美大气候之下向前推进的，所以我们需要得到两国人民。 그러나 앞서谢建화 중국 기후특별대표와 회담에선 12시간 가까이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경기 부양과 전력난이 시급한 중국은 다시 석탄 발전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 관세 철폐나 국제 기후변화 기금 또는 배상 문제에선 소극적입니다. 오는 11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때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놓기 위해 마주 앉은 미중 양국. 마라톤 회담에도 결과를 발표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견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800여 마리를 사육하는 강원도 철원의 양돈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전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부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소독과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 행동 지침 등에 따라 매몰 처분할 예정입니다. 중국 세관 당국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강행을 예고한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맞불을 놓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중국 세관은 지난 7일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식품에 미친 영향을 주시한다면서 상황 전개를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 중국 소비자 식탁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세관은 이 발표 직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건건히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산 냉장 수산물의 통과는 2주가량 소요되고 냉동품은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손잡고 메타의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지 시간 18일 연례 파트너사 컨퍼런스인 인스파이어 2023을 열고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고객은 메타의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이날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 라마2를 공개하고 기업 등 개발자들을 위해 오픈소스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타의 라마2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부터 챗 GPT 개발사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메타와 제휴 공개는 깜짝 발표입니다. 미국 정부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덜 취약한 전자제품 인증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백악관은 소비자가 사이버 공격에 더 안전한 스마트 기기를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일정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착하는 미국 사이버 신뢰 표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TV와 냉장고, 스피커 등 각종 스마트 기기에 적용되는 인증 제도는 아마존과 구글, 삼성, LG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암호 설정과 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마련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백악관은 보안이 취약한 제품은 해커들이 미국 가정과 사무실에 침투해 정보를 훔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인증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태국 관세 당국이 작전명 사이렌이라고 이름 붙인 마약 밀수 합동 단속으로 215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마약류를 적발했습니다. 태국 전통 가방 안감과 유아용품 속에 마약을 숨겨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태국 전통 가방 안감을 뜯었더니 빨간 알약이 쏟아져 나옵니다. 필로폰과 카페인을 섞어 만든 신종 합성 마약 야바 52,000정입니다. 쟁반 속 공간에서도 숨겨져 있던 7,500정이 나옵니다. 유아용품 속에 있는 가루도 알고 보니 필로폰 200g이었습니다. 한국 관세청과 태국 관세총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이런 식으로 마약류 밀반입을 시도한 49건을 잡아냈습니다. 야바 46kg, 필로폰 12kg 등 불법 마약류 72kg으로 동시에 215만 명이 투약할 수 있고 1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태국 반출대 6건, 한국 반입대 43건이 각각 적발됐습니다. 밀수 경로를 보면 국제우편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 20건, 한국 여행자 휴대품 4건 순이었습니다. 마약 밀수 동향 정보를 입수하고 특정 마약 의심 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그 화물의 동선을 추적하여 현지에서 한국으로 마약 밀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단속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두 나라가 작전명 사이렌이라고 이름 붙인 합동 단속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1차 작전 때는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주한미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군 장병이 자기 의지로 북한으로 넘어갔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인의 월북 사실을 처음 알린 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호를 맡은 유엔 사령부였습니다. 판문점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 장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One of our service members who was on a tour willfully and without authorization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BRK custody. 이번 월북 사건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질문하자 가장 중요한 건 장병의 안전이라며 사건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m absolutely foremost concerned about the welfare of our troops. And so we will remain focused on this. And again, this will develop in the next several days and hours. 뉴욕타임스는 월북한 미군이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뒤 군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 포트블리스 기지로 송환될 예정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항까지 호송했지만 비행기에 타지 않고 다시 돌아와 판문점 견학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월북한 미군이 군사 분계선 너머로 달려가며 큰 소리로 웃었다는 목격자 증언을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에서 미국인 영사 업무를 대행하는 스웨덴과 한국 정부를 접촉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사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ut certainly this is something that the president is watching very closely and will be kept updated. 일부 언론은 미군 신병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끊겼던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지만 이번엔 자발적 월북이라는 점이 변수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오밀조밀한 얼굴에 오동통한 몸집의 수달은 귀여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지만 사실은 하천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하지만 멸종위기종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이제는 그 모습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사이언스 주에서는 반전 매력을 지닌 하천의 제왕, 수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